작년에 25만 명이 기초수급에서 탈락했다고 해요. 역대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70%가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거예요. 혹시 어르신 통장에서도 이런 거래 내역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탈락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소득 증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탈락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500만원 공포증이에요. 혹시 통장에 500만원만 넘어도 탈락한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겁을 내시면서 돈을 여기저기 숨기려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 담당자들이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라고 의심받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함정은 용돈 신고 누락이에요. 자녀가 매달 주는 용돈을 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 건데 뭘 신고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6개월에서 1년 쌓이면 나중에 발각됐을 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소급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수급비를 다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은 새로운 변화에 무지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괜찮은 상황인데도 혹시나 해서 스스로 포기하시거나 반대로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시다가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거래 내역이 위험하고 어떤 게 괜찮은 건지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먼저 정말 위험한 거래 내역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조심해야 하는 거래 내역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계속 보내는 경우에 이를 정기소득으로 보게 돼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100%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대부분은 괜찮아요. 자세한 건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보험금, 부동산 매매 대금, 상속금, 퇴직금 같은 거로 1,000만 원 이상 목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예요. 이런 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3개월 안에 병원비나 장례비, 집 수리비로 쓰시면 소득에서 빼줘요. 세 번째는 500만 원 넘는 고가의 물품을 사신 기록이에요. 자동차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시면 재산이 늘어났나? 라고 봐요. 특히 현금으로 비싸게 사시면 돈이 어디서 났나?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래 내역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일회성 경조사비나 용돈이에요. 추석에 자녀들이 주는 30만원, 생일 선물 20만원, 손자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같은 건 일시적 부조라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받으시면 정기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적금 만기나 해지예요. 원래 있던 돈이 만기되는 거니까 새로운 소득이 아니에요. 단, 적금 가입을 다시 하지는 마세요.
이자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통장에 500만 원 정도 보유하는 거예요. 이건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공제해줘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통장에 500만 원까지는 생활비로 꼭 필요한 돈이니까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500만 원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안전한 거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달라요. 이제 지역별로 얼마까지 안전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이게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집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공제액도 높게 잡아주는 거죠. 서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9,900만 원 기본 공제에다가 500만 원 생활준비금을 더해서 1억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8천만 원 기본 공제에다가 500만 원 생활준비금을 더해서 8,500만 원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5,300만 원을 기본 공제에다가 500만 원 생활준비금을 더해서 5,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전세금 5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시고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다가 통장에 있는 4천만 원을 더하면 총 9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 기준인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니까 안전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지방에 사시는 분이 총 재산이 7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7천만 원에서 5,8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이 1,200만 원에 연 4.1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4,17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이 정도는 수급비에서 조금 차감되지만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올해부터 기준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손해예요. 지금부터 어떤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이하만 괜찮았었는데 올해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면 괜찮아요. 아니면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가격에 상관없이 인정해줘요. 실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2010년식 소나타가 지금 시세로 300만 원 정도 해요. 예전에는 200만 원 넘어서는 안 됐는데 이제는 10년 이상 됐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기존에는 자녀 연봉 1억 원, 재산 9억 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연봉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까지로 높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일반적인 직장인 가정은 거의 다 해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세 번째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하시면 공제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본 공제로 20만 원을 빼줘요. 그럼 80만 원이 남죠? 여기서 또 30%인
24만 원을 추가로 빼줘요. 그러면 실제로는 56만 원만 소득으로 봐요. 100만 원을 벌어도 56만 원만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네 번째 변화는 기준 중위 소득도 대폭 올랐어요. 1인 가구는 76만 5천 원, 2인 가구는 125만 8천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도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예전보다 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함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 적금 이자의 덫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는 건 괜찮은데 적금이나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100%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 적금에 넣어두시면 월 2만 5천 원 이자가 나와요. 이 2만 5천 원은 고스란히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수급비에서 차감이 돼요. 두 번째 함정은 카드 사용 내역 감시예요. 카드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쓰시면 기록에 남게 돼요. 평소에 월 30만 원씩 쓰시다가 갑자기 100만 원을 쓰시면 돈이 어디서 났나 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은 여러 통장 분산의 착각이에요. 여러 은행에 나눠 숨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지 담당자들은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절대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정리한 3단계의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예방이 최고예요.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시면 받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미리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수급자인데 보험금 2천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상담해보세요. 2단계는 투명한 신고예요. 솔직함이 답이에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5만 원이라도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 준비할 것들은 신분증, 통장 사본, 돈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할 자료예요. 신고 시기도 중요해요. 큰 돈이 들어온 날부터 14일 이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하세요. 3단계는 체계적인 기록이에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죠. 간단한 가계부라도 써두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달력에라도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5일에 아들한테 용돈 50만 원 받음, 4월 20일에 병원비 30만 원 지출, 이런 식으로요. 혹시 기초수급에서 떨어지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시에는 다른 좋은 안전망이 있거든요. 바로 서울시 디딤돌 소득이에요. 서울시 디딤돌 소득은 기초수급은 못 받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서울시 자체 제도예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에요. 기준소득과 실제소득 차이의 절반을 현금으로 줘요. 1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으시면 월 최대 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없고 절차도 기초수급보다 훨씬 간단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들이에요. 오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00만 원은 탈락 기준이 아니라 공제 기준이에요. 둘째, 지역별 안전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서울,
1억 4백만 원, 경기도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는 안전해요. 셋째, 정기적인 돈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하지만 신고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넷째, 일시적인 용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 용돈, 생일 선물은 대부분 문제 없어요. 다섯째, 확실하지 않으면 바로 상담받으세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로 당당하게 지키세요. 주변에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계를 지킬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